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토크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권상희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나눠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오락가락 근로시간 개편 항방은 가짜뉴스 난무하는 인터넷 세상. 빈번한 동물학대 예방책 없나까지 오늘도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평론가님 특히 좀 눈에 띄시는 주제 있었나요? 오락가락 근로시간 개편안 사실 지금 뜨거운 감자죠. 우리의 일하는 환경이 결정되는 부분인 만큼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정부가 더 고민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회사 다니면서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해봤었지만 네. 근로시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로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얼마큼 확보하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또 이 일의 능률을 놀리는 측면에서 과연 워라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평론가님과 나눠볼 이야기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오락가락 근로시간 개편 향방은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주 69시간은 심했다. 따져보면 69시간은 아니다. 등등등등 이제 갑론을박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오늘 준비해봤어요. 개편안 발표되고 반응 정말 뜨거웠습니다. 평론가님,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진행된 상황인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선 공약이었고 현재 국정 과제입니다. 이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연장 근로 관리를 현행 이 주 52시간제잖아요. 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이런 단위로 확대를 해서 일이 많을 때는 일 최대 그러니까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이 적을 때 좀 몰아서 쉬자. 이런 취지로 이제 근로시간 개편안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여론의 비판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 발표 자체도 맞듣지 않아 하는 여론이 상당히 컸는데 중요한 건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정부와 대통령실, 대통령 입장이 제각각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69시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다. 주당 최대입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이제 비판이 거세지다 보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안 된다. 60시간 아래로 하자. 그러니까 60시간이라는 상한을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60시간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다가 또다시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과연 이 지금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시간제인지 오락가락한 이 입장 표명이 아무래도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개편안이 지금 현행 문재인 정부 때 주 52시간제가 정착이 됐잖아요. 지금 현행 규정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상황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직원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일이 많든 적든 간에 주당 52시간을 넘어서 주당 53시간이나 5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빡빡하게 매주 따지지 말고 차라리 한 달 단위라든지 아니면 3개월 또는 6개월 이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를 해서 주 평균 52시간만 넘지 말게 하자라는 게 이번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좋은 취지는 놔두고 이 69시간이라는 것만 콕 못 박아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 부분만 가지고 비판한다고 하면서 지금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처럼
해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69시간제라고 한다면 일주일당 최대 69시간 넘지 않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52시간제에 비해서 무려 17시간 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주 69시간제가 아니라는 거고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일이 많을 때 최대 주당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 69시간만 가지고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발표와 관련해서 기절근무표 보셨나요? 네. 네, 계속 일하다가 주말엔 거의 기절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반박하는 차원에서 거짓 없는 근무표라는 걸 네. 올렸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주에 몰아서 일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이제 야근 끝이야. 그리고 그 다음 주 묻지마 칼퇴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묻지마 칼퇴라는 말이 어폐가 있죠. 퇴근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 퇴근하는 건 묻지 말거나 묻거나 묻지 말 필요가 없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퇴근 시간에 사실 저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경우에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죠. 너만? 이런 눈빛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걸 지키기가 어려운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 역시 다른 나라들, OECD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게 사실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책안이 현실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퇴근은 당연한 건데 야근이 당연하고 퇴근은 눈치 보는 그런 상황 참 많죠. 그러다 보니 뭔가 숫자, 시간 같은 것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개편안이 좀 복잡해요. 69시간이란 말이 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2시간에서 그럼 69시간으로 대폭 늘어나는 건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같고요. 외신들도 우리의 이 근로시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논란을 조명하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에서는 지금 52시간제를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젊은 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내용의 방송이 나왔는데요. 이제 워라밸 어느 나라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만 뭐 하나의 트렌드로 지금 정착한 게 아니라 세계의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세대 간 논쟁을 촉발시켰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일터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신조어 말씀을 드리면 맡은 일만 최소한으로 소화하는 직장인을 가리키는 조용한 사직이라는 신조어가 있고요. 또 자발적 퇴직이 급증하는 추세를 의미하는 대퇴사라는 신조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뭐 상당히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금 개혁 굉장히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죠. 뭐 프랑스의 모든 기능이 멈춰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마크롱이 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지금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인 겁니다. 이 개혁안의 중점 내용을 보면 퇴직 연령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62세에서 64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년 더 일해야 퇴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는 더 일하고 싶지 않다. 62세까지만 일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연금 개혁안에 상당히 반발을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미국 방송사들이 조명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금을 벌기 위해서 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 이 노동이 지배하는 삶으로 다시 회귀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네. 연평균 노동시간이 이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네. 2021년 기준으로 1915시간을 일을 해야 되거든요. OECD 38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가 각각 1791시간, 1490시간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강도가 높고요. 그리고 사실 초과 근무가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또 회식 있다고 붙잡아 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게 한국 사회다라는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의 한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이 과로사,
과로사를 정말 글쎄요, 영어로 표현할 만한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만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과로사라고 그대로 표현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야로부터 문매를 맞았다고요? 네, 이 여야로부터 문매를 맞은 상황, 그러니까 이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야당 같은 경우는 이 주 최대 69시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정식 장관 질타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이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각각 달랐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 같은 경우 여당도 물론 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이 질타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 근로 개편안 결국에는 장시간 노동 시간을 개선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생겨난 정책이다라면서 엄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혼란이 야기된 데에는 고용노동부 실책이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이 주 최대 69시간과 관련된 논란이 야기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여당이 꼭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야, 정말 좀 많은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퇴근할 때 눈치 보던 그 기억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또 칼퇴하면은 좀 눈치가 보이던 그런 시절이 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퇴근 시간 되면 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라, 뭐 각자의 시간을 즐겨라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 강제로 또 퇴근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야로부터 문매를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에? 지금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이 여론, 불타는 여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론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야당은 이게 또 공세 수위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측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 52시간제가 바뀌어서 주 69시간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탁상공론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탁상행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기울여 담아 듣지 않았기 맞다. 때문에 지금 정부와 또 대통령실, 대통령 간의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여야 역시 지금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이 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야당의 공세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법안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법안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당연히 국회 통과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169석. 그렇죠. 거대 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실 법안 통과가 어렵고요. 지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다시 정부가 고심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불투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장 반응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 입장 경영계에서는 좀 환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장시간 노동 회기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이런 의견을 내보였어요. 그러니까 노동계가 주 69시간제다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계는 노동계를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69시간제라는 것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을 하고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 6일 근무를 계산한 결과다. 6일 근무를 전제로 한 계산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 7일 근무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노동시간을 늘렸다라는 주장, 과거로 회귀한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경영계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연장근로 이 관리 단위 자체를 변경해서 업무량이 증가했을 경우,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도를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지 매주 69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69시간제 아마도 이게 사측이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또 된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2018년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는데 현재 69시간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 단위로 연장 근로를 관리할 경우에 한 달을 편의상 4주로 계산하면 69시간 근무 한 주 정도만 가능하다는 게 경영계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부 개편안이 과로사를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점에 대해서도 이 52시간제 시행 이후에 노동계에서 과로사로 부르는 뇌심혈관 질환 사망재해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이 뇌심혈관 질병에 따른 사망 원인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지, 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과로사가 발생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노동계, 그러니까 경영계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는 좀 획일적, 경직적이었던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가 있는 경우에 좀 유동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런 의견인 거죠. 기업들 역시 연장 근로 관리가 좀 확대가 되더라도 주 69시간, 그러니까 최장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금 기업 302개 곳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보면 기업의 75%가 연장근로 개편을 한다 해도 주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에 이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 근로 제도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활용 기업의 약 72%가 납품량이 한다든지 또 성수기, 설비 고장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냈고요. 평상시에도 연장근로 방안 활용을 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28%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개편 시에 주 60시간 이상 근로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기업의 상당수, 인력난이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 게 제조업체들이죠. 제조업에서 약 90%가량이 이런 응답을 내놨고요. 규모로는 중소기업 약 77%가량이 이런 응답을 내놨습니다. 연장 근로가 확대가 되면 이 건강권 보호도 또 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혼란이 가중된 와중에 MZ 노조, MZ세대 노조가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일단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다 이 MZ 노조죠.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찾아가서 만나는 일에 굉장히 발품을 열심히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근로시간 개편안,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키맨으로 부상한 게 MZ 노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당초 정부는 이 기존에 주 52시간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한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MZ노조가 환영할 거다, 이렇게 관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측이 완전히 빗나갔죠. 주 69시간제 유지하겠다,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는데 이 말이 바뀐 상황 모두를 지금 MZ노조에서 거부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대통령실,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게 지지율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서 이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서 30%로 하락했고요. 30%대로 하락했고요. 중요한 건 20, 30대 MZ세대 부정평가 비율이 10%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윤 대통령 지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MZ 노조와 이 소통의 이 면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MZ 노조 같은 경우는 노조 본질인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할 말은 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이 MZ 노조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일단 60시간이 됐든 69시간이 됐든 굉장히 근로시간이 길어지면서 공짜 야근이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휴식 보장 등 확실한 이 보완 장치 마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MZ 노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노조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새로운 개편안이 발표됐을 때 얼마나 포함된 내용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원안보다 나아진 내용으로 발표가 될지
될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 최근 국민의힘이 이들과 이 MZ세대 노조들과 치맥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치맥회동에서는 어떤 얘기들 오갔나요? 네, 청년 당정대가 MZ세대 노조와 치맥회동을 2시간가량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 당정대 하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이 청년 세대를 대표로 하는 정치인들이 이 MZ 노조와 함께 만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까도 지지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69시간제와 관련해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지율 극복을 하기 위해서 청년 세대 MZ노조와 직접적으로 이 소통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윤 대통령 직접 전화로도 이 소통하는 노력을 보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통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MZ 노조 측에서는 포괄임금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짜 야근,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MZ세대 외에 기존 노동계를 대변하던 민주노총도 지난 주말이었죠. 집회까지 열면서 근로시간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 냈죠. 그러니까 근로시간 개편안 전면 폐기를 지금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 이 개편안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파괴한다라고 하면서 건강권, 생명권을 훼손하고 과로사를 조장하고 임금 삭감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노조의 대표성을 훼손한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지금 정부가 대화를 하겠다고 만나고 있는 상대가 MZ노조잖아요. 여기서 이 양대 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제외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조의 대표성을 훼손했다라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노노 갈등을 주장하는 계약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발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 대해서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 예비 음모 혐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또 인간의 존엄 가치 침해, 행복 추구권 침해 등으로 고발할 계획도 세우면서 4월과 5월 투쟁을 계속해 나갈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고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MZ노조가 출발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또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투쟁 아니면 경고 파업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을 비롯한 양대 노총도 뭔가 이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어떤 이 노조를 대변하는 방법을 다시 고안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고발 계획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 예비 음모 혐의.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어떤 정부가, 어떤 대통령이 국민들을 과로사로 몰아넣게 하는 정책을 만들겠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설득력을 잃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내용을 좀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좀 실천적인 방향,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후에 파장이 커지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노동 종사자들의 초청에 함께한 오찬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잘 챙기겠다 또 이런 발언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 원안을 보면 사실 건강권과 휴식권을 잘 챙겼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한 달은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짜 노동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우려와 관련해서 이제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하게 챙기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건데요. 일단 건강권 또 이 휴식권 확실하게 챙기겠다라는 걸 MZ노조가 원하는 게 아니죠. 챙길 거면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디테일을 원하고 있다는 것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주당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맞불을 놓은 그런 형국입니다.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계획이라고요. 4.5일제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주 5일제잖아요. 4.5일제로 나가는 게 노동의 미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5일제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목소리도 냈고요. 또 지금 관련 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 52시간제처럼 4.5일제 당장 의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일단 관련해서 지금도 정부가 내놓은 모습을 보면 MZ 노조를 먼저 찾아가서 이런 개편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해서 먼저 소통을 했다면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선후 관계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 그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취지를 고려해서 토론회 등 여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주 4.5일제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부터 사실 재택근무가 굉장히 확대가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이 재택근무가 가능할까 했는데 재택근무하면서 오히려 효율이 늘었다, 능률이 좋았다 이런 평가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 근무 시간을 유연화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 이런 주장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 곳곳에서도 재택근무가 좀 더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칠레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이 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 45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게 이 법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서 주 나흘 동안 10시간 근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일 근무를 하고 3일 동안은 휴무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워라밸 추구가 화두가 되면서 호주 같은 경우도 주 5일제를 주 4일로 바꾸는 논의가 한창인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구호단체가 주 5일 근무제 급여를 유지하고 주 4일제를 공식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간 이 구호단체 같은 경우는 주 5일, 지금 35시간 노동 시간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 정규직원 보수 삭감 없이 주 4일 30시간 근무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근무 유연화를 내세우며 서둘러 좀 진화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 개편안 정말 정교하게 다듬고 근로자들도 경영계도 국민 모두가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모색하는 시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이 근로시간 개편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주 52시간제로 어떤 경직된 근로시간 유연화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에 나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52시간에 묶여서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많은 제조업 또 이 중소기업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이 일례로 IT 개발자라든지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한두 달 몰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행법에 묶여서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일을 할 경우에는 불법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업종에서는 탄력 이 근로시간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이번에 정부가 고민해서 뭔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때는 일단 이 취지를 살려서 이 사업자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또 과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를 씻어낼 만한 안전판을 담은 새 방안을 내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장 목소리를 촘촘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반응을 해서 디테일한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좀 다듬어진 안을 통해서 근로시간의 유연화도 취하면서 또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가짜뉴스 난무하는 인터넷 세상입니다. 요즘 동영상 사이트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죠. 스타 부부가 이혼을 했다. 누가 사귄다. 뭐 없던 스타가 갑질을 했다 등등등 확인해 보면은 사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연예계가 진짜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살고 있는 부부들 이혼 소식을 전하기도 하죠. 뭐 대표적인 예로 현빈, 손예진 부부, 또 최수정, 하이라 부부 이혼설이 돌고 있고요. 또 배우 박보검, 하지원 씨가 깜짝 결혼을 발표했다. 백종원, 소유진 씨 결국 이혼을 발표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보면 아무래도 연예인들 관련 소식들은 모든 대중이 궁금해하는 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 많게는 몇백만 회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이런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많고요. 또 주제도 다양한데 뭐 불륜이라든지 사망, 투병, 열애 이런 소식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채널들 보면 이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뭐 최초 보도, 초토화, 퇴출, 단독 보도 이런 식의 또 단어들을 사용해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앞서 제가 언급했던 연예인들 다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고요. 그 가운데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연예인들도 있는데 변호사님 사실 이게 결국에는 뭐 조회수 올려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겠다라는 거잖아요. 연예인들이 법적 조치 밝히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요. 소문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게 소문이 막 이슈가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그래서 그게 사실 무근이래 이런 내용은 관심을 가지지를 않아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맞는 거지. 애초에 처음에 그런 가십거리가 화르르 타오를 때의 관심만큼은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을 땐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앞서 평론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조회수를 많이 얻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면 그들은 이득이니까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사후적으로 이렇게 명예훼손을 당했다. 사실과 다른 이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하겠죠. 그럼 벌금형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벌금형으로 당연히 치유가 되지 않고 뭐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그 이미 깨어진 평판이나 실추된 명예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해도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또 이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코미디언 박수홍 씨가 악성 루머와 요즘 전쟁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최근 3차 공판이 열렸는데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내 김다혜 씨가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유튜버 A 씨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이 유튜브 채널 두 군데 박수홍 씨, 김다혜 씨 그리고 반려묘 두 사람이 키우고 있는 반려묘가 다홍이죠.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다혜 씨가 이 마약을 복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김다혜 씨 상당히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 내용들을 제출을 했는데요. 휴대전화 포렌식한 내용, 또 마약 검사 결과,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 유튜버 A 씨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이 박수홍 씨가 당시 출연하고 있었던 TV 프로그램, 이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차하지 않으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이 유튜버 A 씨와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이 강요 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A 씨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박수홍 씨는 오랜 기간 매니저 일을 봐준 친형과 또 횡령 문제로 법적 공방을 또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네, 법원에 친형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박수홍 씨가 했던 목소리를 전해드리면 형이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위해서 또 자산을 지켜주겠다고 기만하고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 했다라고 하면서 통장 자체를 맡겼다고 합니다. 제 자산을 불려주려고 법인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횡령 사건 이후에 법인 자금이 개인 부동산 취득에 쓰인 것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인 진홍 씨 2011년부터 2021년 약 10여 년 동안 박수홍 씨 매니지먼트를 전담을 했는데요. 이 1인 기획사 법인 자금 그리고
박송 씨의 개인 돈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고요. 또 형수인 이모 씨 역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2021년 박송 씨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서 출연료 그리고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서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일본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장기에 경례를 했다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여당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각도 탓에 그렇게 보였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야당은 의전 실수다라고 주장을 펼쳤는데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당시 이 카메라 분석한 방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섰고요. 기시다 총리가 뒤따라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의장되는 태극기 일장기를 번갈아 들고 있었고요. 윤 대통령이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기시다 총리가 이 국기들을 향해서 목례하는 모습,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자 윤 대통령도 따라서 목례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대통령실이 일장기가 아니라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일장기 그러니까 일장기보다 앞에 있던 태극기에 손을 얹은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SNS 게시물이 프랑스 통신사의 팩트체크 사례로까지 언급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AFP에서 팩트체크를 한 건데 탁 전 비서관이 본인 SNS에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 숙여 절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그게 용인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의장대 사열시 양 정상은 각각 자국기에 경례하고 지나는 것인데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일장기에 경례하는 게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국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일장기만 나와 있어서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고개를 숙인 것 같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관련 댓글들 친일 대통령이냐 심하게는 이런 표현까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 지금 AFP가 본 건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이런 게시물들 일부 이용자들의 사실 판단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면서 게시물에 달렸던 댓글도 거론을 했는데요. AFP가 이 거론한 사진, 그러니까 AFP가 현장 사진 공개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국기를 향해서 경례하고 있었다면서 관련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탁현민 전 비서관이 말 그대로 전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의전 비서관이거든요. 근데 의전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장기에 목례를 한 게 과잉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제가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다른 나라 국기에 예를 표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팩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일본에 방문했을 당시에 이번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상 역시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기에만 경례를 한다든지 목례를 하는 것 이게 이 타국에 대한 상대국에 대한 매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팩트가 아니라고 AFP가 지적을 한 건데 이렇게 됐으면 사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사과 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면 말고식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지금 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일절 없거든요.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 해외 순방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때마다 뭔가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적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기반한 지적을 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회수와 광고로 인한 수익만을 노린 가짜 뉴스로 상처받고 피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내가 이게 사실이 다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넘지 말아야 할 이 선을 넘고 있는 가짜 뉴스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때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18년
2018년 4월에 민주당의 박강원 의원 등 29명이 대표 발의를 한 건데요. 내용을 보면 웹사이트 이용자의 가짜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가짜 정보가 유통되지 않게 할 의무를 법률로 마련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SNS 포털 등에서 제한 없이 유통되는 허위 조작 정보 심각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구글 커뮤니티에 이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컨텐츠들이 있어서 삭제 요청을 민주당 박강원 의원이 했거든요. 하지만 구글 코리아 이 삭제 요청 거부했고요. 관련 법안 2020년 5월에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상태입니다. 이 인터넷 등장한 이후에요. 우린 정말 정보의 홍수,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유명인의 소셜미디어에 악플을 달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경솔하게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거짓 사진, 합정 사진 등을 올리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나면은 피해를 다시 배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그런 점일 것 같아요. 법적 규제 물론 중요하고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게시자들의 본인 게시물에 대한 자기 검열과 같은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평론가님, 가짜 뉴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대중이 똑똑한 뉴스 소비자가 되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어떤 거냐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를 읽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가짜 뉴스를 판단할 수 있는 냉철한 시각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대중이 하나의 뉴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어떤 이 판단 능력이 생겨나는데 이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성인들 같은 경우는 가짜지만 이게 진짜라고 믿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가짜뉴스, 진짜뉴스 그러니까 특히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는 클릭수 늘리려고 이 자극적인 소재를 쫓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행태 지양해야 되겠고요. 언론으로서의 제대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와 관련된 어떤 가이드라인 자체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자정 능력, 좀 현명한 어떤 소비자, 그러니까 현명하게 국민들이 가짜 뉴스를 좀 걸러낼 수 있는 정보의 소비자가 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가짜 뉴스 꼭 근절됐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빈번한 동물학대 예방책 없나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엄청난 동물학대 관련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1,200마리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집에 방치해두고 먹이를 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와, 1,200마리라뇨. 이게 실화인가요? 믿을 수 없는 실화입니다. 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지금 검찰에 구속 송치됐는데요. 곧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A씨가 2, 3년 전부터 약 1,200마리 이상의 개와 고양이 자신의 단독주택에 방치해서 먹이를 주지 않고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 주민이 이 썩은 냄새와 개 사체들이 목격됐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A씨가 검거가 됐던 건데요. A씨 집에는 개들의 사체가 썩어서 겹겹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값이 비싸서 먹이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경기도도 지금 긴급 수사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 따르면 오늘 31일까지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시설 등 동물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사경 13개 수사팀 25개만 110명을 투입해서 긴급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특사경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등 상해를 입힌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후에도 동물학대 사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한 개 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모양이
무덤이 발견됐다면서요. 네, 아울러 현장에 갇혀 있는 이 개 51마리도 발견이 됐는데요. 일단 경기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 각서를 받은 후에 광주시가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의 경우는 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사인을 규명 중에 있습니다. 또 특사경은 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또 가축분뇨 처리 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농장주를 조사한 후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사건을 접하고 나니까 또 다른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있어왔고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정말 드는데요. 우리가 임시보호소라고 하잖아요. 갈 곳이 없거나 아니면 주인이 잠시 좀 맡아둔 반려동물들, 강아지와 고양이를 돌보는 그런 펫숍에서 운영자들이 돌연 잠적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김씨 등 운영자 3명이 지금 자취를 감춘 상태인데요. 강아지, 고양이 50여 마리가 방치된 채 이 펫숍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펫숍 인근 공터에 이방간 줄 알았던 개와 고양이 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길에서 구조되거나 주인이 더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 이곳에 맡긴 건데 이 맡긴 곳에서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죽은 고양이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요. 폭행 흔적도 발견이 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씨 일당 병원비,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뭐 적게는 9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를 이 사람들에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수천만 원을 챙겨서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배 중인 상태에서 네. 가명으로 펫숍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도주 중인 이들 일당 지명 수배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정말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다는 거잖아요. 동물 화가 나는데 심지어 키우는 반려견을 학대하는 사례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변호관님. 네, 공무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 이와 관련해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인데요. 이 A씨가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가운데 무려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네. 3마리에게 심하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집에서 샤워교수로 반려견에게 물을 과하게 먹이기도 했고요. 또 뜨거운 물을 뿌려서 화상을 입혔던 네.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태를 보인 겁니다. A씨는 기르던 강아지를 죽인 이후에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검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을 제보를 받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 A씨가 신고되면서 수면 위로 부각하게 된 겁니다. 일단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해준 사람, 또 죽은 애완견을 매장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생생법률쇼로도 이제 캣맘과의 갈등, 길고양이 관련해서 이제 밥을 주려는 사람과 이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 간의 다툼에 관한 사연이 종종 도착을 하거든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인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받는 일도 있었죠. 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법원이 선고를 했습니다. A씨 지난해 5월 창원시의 한 아파트 노상에서 시각장애인 60대 B씨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A씨와 B씨, 이 길고양이에게 밥 주는 문제로 여러 차례 다퉜는데요.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 이러면서 폭행해서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 재판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B씨가 늘 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요. 또 법정에 출석해서 보인 행동이나 시선 처리 누가 봐도 시각장애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일단 시각장애인을 폭행해서 발생한 상해 정도 등에 비춰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선방망이 처벌해오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동물을 이제 인간으로 동일하게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처벌이 강화된 수준이 이제 동물을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이제 과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다소 이제 상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이 1,400만 시대입니다. 사회적 인식, 법률 개선 필요해 보이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동물에 대한 인식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 아이들도 요즘 반려동물 좋아하잖아요. 학교 현장에서도 동물권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시민을 위한 동물권 교육 강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고 수준이 아니라 의무화시켜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꼭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을 학대한다는 건 이제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많은 분들의 인식 개선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에